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4년 1회 시험 중에 네 번째 시간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61번 문제가 되겠네요. 게이지강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리는 것은, 우선 게이지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합시다. 게이지강은 주로 많이 적용되는 것이 정밀 부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밀 부품의 치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를 재는 겁니다. 정밀 부품 치수는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마이크로 단위. 이렇게 마이크로 단위로 치수를 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로크웰 경도가 하드니스 로크웰이라고 하죠. 55 이상이에요. 아주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보내고요. 단검질에 대한 균열이나 변형이 적어야 되고요. 오랜 시간 경과해도 치수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정밀 부품 마이크로 단위까지 주로 치수를 측정하는 장비. 단위 측정이에요. 측정 장비가 바로 게이지강이다. 열팽창 계수는 구리와 유사하다. 틀렸어요. 열팽창 계수는 아주 적어요. 구리는 열팽창 계수가 큽니다. 또 취성이 좋으면 안 되죠. 취성이 작아야 돼요. 취성이 좋다는 말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61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미하나이트라는 거예요. 주로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하나이트 주철이라고 하죠. 미하나이트 주철. 미하나이트 주철 하면은 자동차에 주로 많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엔진에 적용돼요. 미하나이트 주철은. 강도는 보통 로크웰 경도 같은 경우도 한 40 경도, 그리고 45에서 한 55 정도, 상당히 45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45 이상. 45는 인정 강도로 하는 킬로그램 퍼 스퍼 스퀘어 밀리미터 이상입니다. 아주 강도가 매우 강한 주철이에요. 그래서 미하나이트 주철은 펄라이트 상태와 펄라이트와 흑연화를 흑연화시킨 그러한 주철을 말한다. 그래서 조직은 펄라이트의 흑연화 조직이라고 하면 되는데,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페라이트는 약간 강도 측면은 페라이트는 약간 취성이 있습니다. 취성이 있는 강이고요. 오스테나이트 강 같은 경우는 강도 측면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가장 여기서 강도가 큰 것은 시멘타이트가 되겠고요. 강도가 가장 큰 것. 자, 내열성과 인성이 좋고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곳에 적합한 스프링 강계는, 그래서 우선 고탄소강 하면은 탄소 함량이 높은 쪽인데요. 이쪽으로만 해도 스프링강으로는 고탄소강은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인성이 좋다는 말이 들어가면은 크롬강이에요. 크롬. 인성이 좋다. 그 다음에 강도가 매우 크다 하면 바나디움. 그래서 크롬 바나디움이 강도와 인성이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에 맞는 스프링 강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망간 크롬 계열은 내마모성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마그네슘의 비중은 약 알루미늄의 3분의 2 정도이다. 마그네슘이 가볍죠. 알루미늄보다가.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고요. 그래서 비중이 작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구상 흑연 주철의 첨가제로도 사용한다. 용융점이 틀렸네요. 930도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약 한 600도 정도, 에서 650도 정도죠. 650도 정도, 600도에서 650도 정도의 용융이 되고요. 산화가 잘 된다. 전기 전도도는 알루미늄보다가 낮으나 절삭성이 매우 좋다. 가볍고 절삭성이 좋은 게 마그네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상형은 첨가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그네슘은 자동차 쪽에는 마그네슘 강이 시트레그라든가 또는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 하면은 스티어링 휠 안에 보면은 스티어링 휠 쪽에 허브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은 또 미국의 GM 같은 데서는 마그네슘 엔진 같은 걸 지금 제작해서 가벼운 엔진을 제작하는 쪽으로 경량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나 마그네슘의 장점과 단점을 본다 그러면은 단점은 성형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성형을 해야 되고 그냥 상온에서는 성형이 안 됩니다. 좀 치성이 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65번 순철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원자 배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순철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원자 배열의 차이가 나는 동소변태라고 하죠. 동소변태. 이와 같이 원자 배열에 따라서 그래서 동소변태라 하면은 변태는 체면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체. 체심 입방과 입방. 면은 면심 입방. 체심 입방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입방체 중에서 체면체인데 이거는 이제 델타 계열이고요. 델타 처리고 이건 오스테나이트 계열이라고 해서 오스테나이트 감마라고 하는 감마철 델타 감마 그다음에 이제 이 A1 변태라든가 A2 변태 알파철 A 변태라고 하잖아요. A1에서 A0부터 A4 변태까지 A0 A1 변태 정도. 이 체면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원자 배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심이냐 면심이냐 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동소변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철은 동소변태를 입니다. 델타철이라 하면은 가장 높은 온도 한 1430도 이상 되는 걸로 말하고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은 약 900도 정도에서 915도 20도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A1 변태와 A0 변태 726도에서 700도에서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단주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적 특성 내식성 내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간 규소 이런 건 합금 계열이죠. 합금 원소를 첨가한 것은 가단주철 아닙니다. 탄소강이 2.5 이상의 주철을 주형에 주입한 그 상태로 흑연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죠. 가단주철은 2.5 이상이 되면은 고탄소강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 표면을 7상에서 경화시키고 내부 조직은 펄라이트와 흑연인 회주철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형태 이런 것이 우리가 가단주철이다. 가단주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주철을 이게죠. 백주철을 고온으로 장시간 불림해서 시멘타이트를 분해하고 감소시켜서 인성과 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4번이 되겠어요. 가단주철은. 백주철을 하는 거고. 그다음 6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당금질에 요구되지 않는 것은, 당금질에서 요구되지 않는 것은, 자, 당금질을 하면 경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금질 다음에 반드시, 당금질은 경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취성이 증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금질 다음에 주로 처리하는 게 뜨임 처리합니다. 열 처리해서 당금질하고 뜨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금질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경화 깊이가 깊을 것, 경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당금질 균열이 발생, 연화가, 당금질을 하는데 연화가 잘 된다? 그래서 당금질을 하는데 우리가 연화가 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단단해지는 물질인데 연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경도가 깊어져야 되고요. 당금질 균열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당금질에 대한 변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열응력으로 당금질이라는 것은 열응력으로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화 상태의 불균일로 생긴다. 변형이 있다고 했죠. 또 열응력이 생길 수 있겠죠. 불균일, 경화가
이 불균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질화라는 거죠. 균일화하는 쪽으로는 불림 처리를 합니다. 불림. 그래서 떠임과 불림 이런 거. 불림 처리를 할 때는 온도 조건이 공냉 조건에서 한다는 거. 탄소 함유량이 변화한다. 담금질에서 변태 응력으로 생긴다. 여기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죠. 이게 탄소 함유량이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틀렸어요.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는 강과 뭘로 나누냐 하면 주철로 나눠요.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는 강과 주철로 나누고 보통 우리가 담금질은 탄소 함유량이 아니에요. 주철과 강을 공정강, 공석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태 응력으로 생길 수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경화에 대한 것, 담금질에 대한 문제가 쭉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망간 26.3, 알루미늄 13%, 나머지가 구리인 합금으로 강자성체인 그러한 합금을 뭐라고 하느냐. 망간과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이렇게 함유가 된 것은 우리가 호이슬러 합금이라고 합니다. 좀 특수한 거죠. 망간, 알루미늄에다가 망간의 함량을 좀 높여놓고요. 알루미늄, 나머지 구리인 합금은 호이슬러 합금을. 스테인리스 합금은 니켈이라든가 크롬 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고망간이라서는 망간의 함량을 주축으로 하고, 포금이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포신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 또는 이럴 때 사용하는 합금인데, 구리 합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구리 주석 이런. 다음 중 플라스틱 재료 중에서 내충격성이 가장 좋은 것은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여기 자동차에서는 주로 어디 보면 헤드램프 종류라든가, 헤드램프 딱딱하죠. 헤드램프. 그리고 충격성이 좋고, 그 다음에 경도가 매우 높고, 또,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은 이 변형되는, 이 만약에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하면 이게 늘어나는 그나 수축하죠. 팽창 수축에 대한 영향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매우 좁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고요. 폴리스티렌이나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은 좀 더 P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덕터 종류, 이렇게 차량 내에 공주 닥터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이 PP라고 하는데요. PP는 케이스 종류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에 보면은 히터 유닛라든가 증발기 유닛 또는 에바프레이터라고 해서 증발기 유닛라든가 히터 유닛이나 송풍기 유닛, 블로어 유닛 이런 데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점도율을 사용하여 유압 시스템의 온도도 60에서 80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압 시스템 구성기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압 부품에 이런 엠보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용어들을 설명해 보면, 엠보싱은 이렇게 올록볼록한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엠보싱 화장지라는 게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엠보싱이라고 해요. 블랭킹은 어떤 소재가 있으면 소재가 이런 소재를 따내는 걸 말해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블랭킹이라고 해요. 여기서 딱 제거하면은 요런 게 나오죠. 요 제품이 바로 블랭킹입니다. 블랭킹이라고 해요. 블랭킹. 요게 이제 엠보싱이고요. 블랭킹. 컬링, 커밍, 컬링은 이제 이렇게 안을 말아내는 것을 우리가 컬링이라고 해요. 플러싱이죠. 유압 시스템 구성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싱이라고 합니다. 호이슬 플러스. 그림에서 표기하는 밸브의 명칭은, 이거는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방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전환 밸브인데요. 방향을 이걸 버튼을 가변 버튼이죠. 그래서 뚝 누르면은 이놈이 이 부분이 일로 와요. 일로 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동력이 끊어졌다가 동력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키면 이놈이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력이 일자로 연결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밸브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서버 밸브라 합니다. 서버 밸브. 이렇게 연결되는 서버 밸브. 셔틀 밸브는 코크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밸브예요. 교축 밸브도 아니고 파일럿 밸브는 이렇게 밸브에 작은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압이 적용되면은 그 압에 의해서 밀어주는 이러한 형태를 파일럿 밸브, 서버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밸브에서 밸브와 갈로가 접속되는 통로의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포트 수라 그래요. 통로의 수는 포트, 3포트, 뭐 몇 방향, 뭐 2방향, 3포트, 주로 2방향 3포트 또는 2방향 4포트 이런 것들을 말해요. 포트는 방이 몇 개예요? 4개, 3개인 것은 3포트, 방이 4개인 것은 4포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관로에 접속하는 통로의 수를 우리가 포트 수라고, number of port 이렇게 얘기한다. 유압 호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호수는 진동에 강해야 되겠죠. 유압 호수 같은 경우는 유압이 작용되는 부분은 펌프와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펌프의 진동이 바로 유압 호수를 쓰지 않고 파이프를 써서 전달이 된다면 파이프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호수를 써야만이 진동을 잘 흡수하고요. 유압 회로의 서지 압력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진동 흡수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압 회로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결합부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 74번이죠. 74번 같은 경우는 고압 회로에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결합부 상태라든가 상대 위치가 변하는 경우에. 그래서 결합부의 상대 위치가 변한다는 말은 우리가 펌프 쪽하고 파이프를 쓰고 또 다른 부분을 쓰는 펌프와 리저브 탱크가 있다. 이럴 때 호수로 연결해야만이 이쪽이 진동을 잡아줘요. 상대 위치가 변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근데 고압 회로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회로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호수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고압 회로의 변화 구간에는 리저브 탱크라든가 이런 걸 써서 압을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면 밸브의 종류가 컨트롤 밸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밸브를 적용해 가지고 고압 회로에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건 밸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호수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를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압 제어는 압력, 방향, 유량 제어 밸브로 분류하였다면은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인가? 방향이나 유량이나 이런 것은 기능상 분류라고 조작 방식은 아니죠. 컨트롤 방식은 아니고 구조상의 분류다. 그래서 우리가 75번 같은 경우도 기능상 분류에 해당됩니다. 기능상 분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어 밸브에는 압력 제어, 방향 제어, 그다음에 유량 제어 밸브 이 세 가지 종류가 시험에 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압 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공기압보다 유압 장치의 특징. 유압 장치는 우리가 자동 제어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공기압보다 작동 속도가 빠르다. 자, 느리죠. 유압은 공기압보다 작동 속도가 느립니다. 공기압은 굉장히 그래서 민감도가 공기압이 훨씬 더 유압 장치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공기압보다 작동 속도가 빠르다, 틀렸어요. 느리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유압의 장점은 뭐예요? 파스칼의 원리가 적절히 잘 적용이 돼가지고 배압 압력을,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공압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압의 민감도 때문에 공압은 미세한 리크라든가 미세한 저게 있으면은 공압이 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압을 다루는 것이 공압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공압이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 장치로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있죠. 주로 유압은 장치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공기는 부피를 크게 해야만 공압이 작용이 되지만은
유압은 밀도가 크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형 장치이지만 큰 출력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는 주로 프레스기나 이런 걸 전부 유압 프레스기로 해서 뭐 10,000톤, 보통 몇만 톤까지도 아주 크게 제작해서 주로 자동차 차체라든가 뭐 이런 큰 철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찍어내는 그러한 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온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출력 효율이 변화된다. 유온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유압은 출력 효율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압을 이용할 때는 그 유압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유체가 팽창이 되니까요. 유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높게 되느냐 아니면은 또 온도가 낮으냐. 유체는 팽창하면은 밀도가 떨어지고 유체가 팽창하지는 밀도가 커지니까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의 그 프레스, 제품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지는 그러한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압 회로 액추에이터에 걸리는 부하의 변동 회로 압의 변화, 기타의 조작에 관계없이 유압 실린더를 필요한 위치에 고정하고 자유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회로 나온 액추에이터에 걸리는 유압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모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걸리는 부하의 변동, 회로압의 변화, 기타 조작에 관계없이 유압 실린더를 필요한 위치에 고정하고 자유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부하 변동의 회로 변화 이런 것들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회로를 우리가 관계없이 기타의 조작에 관계없이 유압 실린더를 필요한 위치에 고정한다.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실린더를 필요한 위치, 자유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락 시킨다는 거죠. 자유운동을. 그리고 로크 회로예요. 로크 회로. 락이라는 것은 잠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고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로크 회로라는 거예요. 록은 잠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힌트가 자유운동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게 해서 고정을 시킨다.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오일의 점성을 이용한 유압 응용 장치는 오일의 점성을 이용한 유압 응용 장치는 압력계, 톡 컨버터, 진동 개폐 밸브, 오일의 점성을 이용했다 그랬죠. 쇼업이죠. 쇼업. 오일의 점성을 이용한 댐핑 역할을 하는 그런 오일의 점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쇼업다. 그 다음에 기어 펌프에서 발생하는 폐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어 펌프에서 발생하는 폐입 현상이라고 하면은 기어 송출, 토출을 하죠. 그래서 폐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토출량이 갑자기 유입돼가지고 토출량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현상인데 이런 폐입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것은 베어링을 교환한다, 베인을 교환한다, 오일을 보충한다, 릴리프 홈이 적용된 기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갑자기 송출되는 토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작동유 압력이 700N per 스퀘어 센치이고 유량이 30리터 per 미닛인 유압 모터의 출력 토크는 몇 뉴턴 메타인가? 유량과 압력과의 관계에서 토크 T는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유량 압력 토크식이죠. 유량 압력 토크식에 토크 T가 유압 모터 출력 토크는 얼마이냐? 단 1회당 배출량은 25cc REV다, per REV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토크 T에 관한 식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유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1회당 배출량 기준과 그 다음에 압력 조건. 그래서 PQ라 그러죠. PQ. 이게 P가 압력이고요. 여기 이 배출량, 1회당 배출량 유량을 우리가 Q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회당 배출량을.
PQ를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 2파이로 나눕니다. 2파이. 작동 유체의 1회전 기준이니까요. 2파이분의 PQ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토크T는.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단위 한산을 잘 보면은, CC 아리브, 레볼루션 퍼 CC 25cc고요. 배출량이 Q, 유량 Q가. 그 다음에 P는 압력이죠. 압력이 뉴턴 퍼 센치의 제곱인데, 요게 뉴턴 메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을 700뉴턴 퍼 센치의 제곱을 단위 환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단위를 그대로 풀어요. 풀어가지고 뉴턴 메타로 바꾸면 되겠죠. 그대로 풀어봅시다. 이 파이분의 압력 P는 700이고요. 그럼 단위는 뭘로 나와야 돼요? 토크 T니까 뉴턴 센치로 나와요. 이 답이 뉴턴 센치가 됩니다. 뉴턴 곱하기 센치가 되니까 다시 뉴턴 메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PQ가 얼마인가 봅시다. Q는 25cc라고 그랬어요. 25cc. 유량 Q, PQ. 이 단위가 맞는가? 토크 T는 보통 뉴턴 퍼 센치라고 나오는데 PQ를 곱해보면은 P는 압력, P는 A분의 힘 F죠. 힘 F를 좋습니다. F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곱하기 Q는 어떻게 유량이죠. 유량은 단위가 1회전 배출량이 25cc니까요. cc는 유량은 리트 퍼 미닛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cc 그냥 cc 퍼 미닛 써도 됩니다. REV니까 cc 퍼 미닛. 이거 리트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트 단위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이게 리트로 하지 말고요. 단위 자체를 그러면은 A라는 것은 여기서 P는 A는 메타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MLT로 환산하면은 MLT의 마이너스 2성이 바로 F죠. 그러면은 메타의 제곱은 단위 L의 제곱이에요. L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MLT의 마이너스 2성이 되고 CC는 L3성이죠. L3성. 이 부분은 세카가 됩니다. 그래서 MLT 차원을 해석해 보면은 요 단위하고 요 단위는 넘어가면 여기 L이 나오고요. 그럼 단위 L이고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요건 MLT 그대로 살아나네요. 살아나고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REV가 있죠. 분당 REV. 그러면은 CC 단위만 놓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분당 REV니까 그냥 여기에 세카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남는 게 이게 남고 L이 남고요. 요게 F이죠. 이 차원이 F니까 FL 차원이 되죠. FL 차원은 다시 말하면 뉴턴 센치라든가 뉴턴 메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로 우리가 기본 단위 토크의 단위에 PQ라는 단위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토크의 단위 뭐가 있다? PQ가 있고요. 2파이로 나눈다. 유량이 왜?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체고 PQ를 2파이로 나눕니다. REV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2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2파이. 회전은 2파이분의 PQ. 그래서 답이 풀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2파이분의 700 곱하기 25 해서 풀면 돼요.